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 2번 뒤 폐기, 김건희 특검, 거부권 4번 행사 뒤 폐기, 최상병 특검, 거부권 3번 뒤 폐기, 특검 남발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라는 반박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오늘 3대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의 출범 짚어보겠습니다. 브리핑에 참여하는 기자들의 모습도 중계하겠다는 대통령실에 대해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앵커 한마디를 통해 전해드렸다시피 백악관에서도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언론 자유 위축이나 언론 길들이기와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지난번엔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기강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오늘은 칭찬으로 당근을 준 겁니다.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전임 정부 장차관들 표정도 지난번보단 밝아 보였는데요. 다만 법카 유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김밥을 먹으며 4시간 가까이를 내리달렸던 지난번과는 달리 오늘은 휴식 시간도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는 일정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11시 반부터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가 있어서 잠깐 그 사이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그냥 12시 반부터 속회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올해 11월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오후 5시에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재부 1차관 이영일 통계청장이 그리고 기재부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외교부 1차관 박윤주 아세안 공사, 외교부 2차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산자부 1차관 문신학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연구원, 주로 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오늘 너무 브리핑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우선 하고요. 두 번째 청와대 복귀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미국 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네, 조금 성장 전 전략의 용산 토대를 대통령실에서 닦을 예산, 정책 기재부 1, 2차관 등 차관급 앞으로의 인사 활약이 발표가 있었고요. 기대됩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경제 회복과 아세안 불안 대표부 극복을 감사를 위해서 발탁했습니다. 인적 자원 집중을 위해서 차관 인사를 외교부 국미국 단행했다라는 심의관 점을 등 오랜 밝혔습니다. 워싱턴 경력을 어떤 인사의 바탕으로 특징이 있을까요? 북미 지역 잠깐만 현안 좀 해결에 탁월한 전문 얘기를 나누죠. 우선은 취임 직후에 제일 먼저 내린 행정명령이라고 할까요? 비상경제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두 번째 회의까지 마친 상황이죠. 그래서 민생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경제 회복이 제일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재부 1, 2차관 그리고 지금 취임 한 열흘 남짓 만에 또 G7 정상회의 국제 그 외교 무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산적한 대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 1, 2차관, 외교부 1, 2차관, 또 특히 필요한 통상교섭본부장, 또 산자부 차관 이렇게 지금 우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차관 임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기재부 1, 2차관 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계청장, 조달청장을 지낸 인물들인데 그 이전 정부에도 몸담은 경제 전문가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살펴보면요. 특히 경제 관련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통 경제 관료를 중용한 게 눈에 띕니다. 정책실장의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임명한 것도 그렇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에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시절부터 정책적 조언을 많이 했었던 분이고요. 사실 기재부 1, 2차관은 항상 기재부 정통 경제 관료가 맡아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잖아요. 예. 그럼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주어진 그 재원 속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정통 관료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앉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뭐 외교 안보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도 있지만 경제 분야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인사 발표가 나간 차관 인사를 보면 대부분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오랜 분야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이라 뭐 전문성을 위주로 한 그 무난한 인사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부처 출신으로 오래 몸담은 사람이고 다만 외교부 2차관에 발탁된 김진아 교수 정도만 일종의 발탁성 인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학계에 있던 분 중에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케이스고 연령적으로도 1979년생이라고 하니까 발탁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의 인사는 그냥 전문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경제 분야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 것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라든가 투자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그 불확실성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불확실성을 제거를 한다 이런 경우는 외부의 명망가가 새로 발탁이 되면 한 3, 4개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서 준비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할 때 이런 그 전문성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를 증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특별하게 지금 이 특이 상황을 발견을 못한 게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문화체육 관광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외부의 어떤 그 명망가 이런 것들을 발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기재부라든가 산자부 이런 거에 통계청장, 조달청장을 그대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 영속성과 불확실 제거에 큰 방점을 뒀다라는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개 특검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각 당에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하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는데 검찰 지휘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상의를 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네. 특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분의 입장은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먼저 정강재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계엄 특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이견에 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상병 특검은 사실 특검이라는 게 예외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수단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당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계엄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지금도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것이 좀 미진했을 때 나왔어야 하는 법안인데 정치적으로 조금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3대 특검의 교집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친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친윤계가 다음 원내대표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겠죠.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뭐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원내 그 대변인 포함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는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다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답을 했거든요. 바로 그 민심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듭을 짓고 가야죠. 내란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내란 수괴가 버젓이 지금 활보하고 다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의 그 신뢰할 수 없는 검찰의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두자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경제 회복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비상경제 TF 이 투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빨리 가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국가로 다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의 최초 법안 의결 이것이 민생이나 경제 쪽이 아니라 정쟁이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 가지 특검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민생, 경제 이런 쪽의 법안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의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취임사 따로 이 전국 정쟁 물론 정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치열한 논쟁이 더 있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원래 특검은 야당이 지금까지 주도를 해서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검찰의 수사가 이 편파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한번 이게 따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검인데요. 글쎄요, 지금 정말 이 국민의 50%의 득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49.1%라는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특검을 1호 법원으로 한다. 건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상황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려가 되느냐? 이게 지금 시작이 되면요.
6개월 동안 수사가 됩니다. 6개월, 거의 6개월이죠. 수사가 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1년 내내 내년 6월 달까지 이거는 특검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저 화면을 보시겠지만 파견 검사만 120명. 네, 이거는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의 그런 규모하고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검사들이 이제 탈탈 터는 모습이 되면은요. 예. 이것이 집권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특검 구조가 그 프레임이 그렇게 쌓여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미 특검이 통과가 된 상태이지만 아무튼 운영 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예. 왜 세 개 특검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느냐?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이번이 6번째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거부권 행사로 막혔었던 것이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특검은 한 번도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렸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세 개 특검을 동시에 하게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지 왜 특검으로 가느냐. 사실 특별히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고위층도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 이후의 재판 과정이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글쎄 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1년은 시간 낭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예상대로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김동원 의원이 그 득표율을 말씀하셨는데 네. 49.1%라고 말씀하셔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 득표율은 49.42%라는 거 예, 제가 숫자를 맞습니다. 바로 잡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일부러 하죠. 깎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바로 이 특검 법안이 공포가 됐는데 국무회의의 모습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와 약간 뭐 느낌이나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해요. 국무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은 비슷했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또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예,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아마 저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이미 사의 표명을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소리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아마 신임 대통령하고 이렇게 국무회의를 계속하면서 서로 질의응답도 해가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될 거는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분들도. 그리고 과연 저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게 되는데 아마 지난 3년간 못 해봤던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한시적인 그런 그 동거가 되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도 주어진 시간에 국정 공백 없이 지금 뭐 대내적인 상황도 그렇고 민생 경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다 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 없이 이렇게 해 나가자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위로도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참 저분들이 오늘 이 3대 특검법을 이제 의결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도 찬성을 했겠죠. 누구 하나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난 그 수많은 거부권 행사, 지금 세계 특검 도합 한 거의 뭐 8, 9번 정도의 거부권 행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들의 그 모습과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지금 저 장관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좀 더 올바른 제안을 전임 대통령에게도 했다면 이 모양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자괴감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은 동안에 힘을 모아서 어쨌거나 국정에 공백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국무위원들의 표정이 좀 덤덤해 보이긴 했고요. 저는 눈에 띄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표정은 조금 마음이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서. 지난 회의 때도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보도가 오늘 많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이 돼서 지금 압수수색 여러 차례 받고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빨리 직접 수사하라 경찰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국무회의는 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치려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정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공복입니다. 그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게 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심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모두 100% 동의해서 취임 의결 과정에서 참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국무위원회는 심의 의결에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그게 바로 의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때도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니까 다소 불편한 심경이라도 자기가 맞는 날까지는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특검법이 이제 공포가 됐는데 대통령만 찬성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절차상으로는 어쨌든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성을 하고 또 그 부기도 해야 되는 거죠. 찬성하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부기도 해야 돼서 국무회의를 하면 항상 회의록을 남기죠. 예. 그래서 안건별로 부기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도 대통령의 뜻을 아마 존중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겠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심의 의결을 하되 예.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면 그게 국무위원회 결정으로 확인이 되는 걸로 지난번에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 과정에선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제작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네. 글쎄요.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방통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의 그 방향타를 결정을 하거나 기존의 방향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내년 전임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채우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돼 있는데요.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끝까지 버티면은 참 이 이재명 정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또 다른 또 어떤 뭐 획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권의 초기에 어떤 그 개혁 탄력성을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무회의에서 많은 민생을 다뤄야 함에도 바로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다른 식으로든지 집중적으로 이 거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방통위원장의 어떤 그 거취는 조만간에 어떤 이
시청자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방향을 설 것이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 대화의 장 이런 것도 바로 이 방통위원장 또 그 대한민국 언론의 환경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면에서 저는 오늘 국무회의 전체적으로 1호 법원도 중요합니다마는 방통위원장의 거취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궁금증을 자아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죠. 지난주에 첫 번째 국무회의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주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칭찬과 격려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국무위원 참석자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표정에서 읽힙니다만 다른 국무위원들, 특히 직업 공무원 출신의 장차관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대통령이 잘해주고 있다, 뭐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게 되면 뭐 혹시라도 기대감에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은데 네 분 중에 두 분은 기자 출신이고 대변인, 또 두 분은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대통령실 그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매일. 기자들의 얼굴,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도 생중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은 언론사 길들이기에 불과하다.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인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실행을 옮겼다라고 그 의미와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백악관의 브리핑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요. 일단 전달할 내용을 먼저 브리핑을 쭉 하고 그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기자들의 모습을 비추는데 저도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 브리핑 모습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들의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을 어떤 기자, 어느 매체가 질문하는지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강재 위원 생각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요일에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을 좀 내주는 게 어떠냐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기자가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그 질문하는 기자들도 같이 카메라로 찍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제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팬덤 정치 또 극렬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매체 환경과 미국의 매체 환경은 좀 다르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들을 다 카메라로 찍는다고 한다면 혹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기 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부에서도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강단을 갖고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뭐 반박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 논평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이게 잘 운용이 되면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의도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불과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뒀잖아요. 예. 이 방식이 운영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의견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부작용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전 정권에서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해가지고 전용기에 타지 마 뭐 이런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전용기의 탑승 비용을 정권 차원에서 다 대는 것처럼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전용기 함께 취재, 출장 가는 것은 언론사에서 다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치 정권에서 내주는 건데 너는 타지 마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도 겪었고 또 하나는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특정 언론사에게 질문 안 받겠다. 그 언론사는 나는 뭐 질문 안 받겠다. 밀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까지를 보여줬던 바가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브리핑룸 어떤 개선 책을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은 또 그 댓글에서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대통령이 보고 지금 이렇게 도입해 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들도 본인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 1호가 바로 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그 책임감이 더 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실시해 보고 또 매번 이게 이 상황이 뭐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입할 만한 제도인 것 같고 도입한 다음에 또 기자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은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자. 이렇게 또 건의하고 수정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은 좀 도입해서 또 누구로부터 어느 언론사 막론하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또 답변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목말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선은 도입해 보고 또 개선점이 있으면 또 의견을 들어서 바꿔나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지금 그 취지에는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국민들께 보다 많은 알 권리와 취재 현장을 그대로 날 것으로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준다라는 취지에는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부작용부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조금 해본 그런 그 상황에서는 저게 글쎄요, 이 친민주당 또는 반민주당, 우리나라 아까 제가 언론 환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정권의 우호적인 그리고 그렇지 않고 비판을 먼저 하는 그런 그 언론 환경이 있는 것도 부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 모든 기자들의 질문이 생생하게 그것도 360도 각도로 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요. 이 기자의 특성을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기업의 대기업의 직원하고 기자들의 특성은 좀 다릅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자 3명을 같이 몰고 가는 것은 무엇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브리핑룸이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다. 도어 스태핑에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이 생중계할 때 또 도발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이 환경 자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다. 그것까지 물론 각오를 하고 저런 것들 시행이 됐으면 저는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언론 환경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만은 글쎄요, 언론이 더 치열하게 아마 논쟁의 어떤 시발점이 될 우려는 조금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양측의 어떤 그 명과 암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춘다고 질문하기를 주저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못하고 삼가하게 된다면 그 기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백악관은 앞서 이야기가 나온 대로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도 다 비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자 중에 가장 오래 백악관을 출입했다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시절까지 계속 출입을 이어갔던 헬렌 토마스 기자죠. 그런 스타 기자가 나오잖아요. 예.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만 그 맨날 우리처럼 목소리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뒤통수만 비춰줬다고 하면 그런 스타 기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 입장에서는 더 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국민의힘처럼
언론 길들이기다. 그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지금 뭐 이성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좌표 찍기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도 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고 일선에 있는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일정 부분 이게 심적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토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다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뭐 백브리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실제 브리핑 과정에서 오고 가는 질의응답보다 카메라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백브리핑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또 질문하는 기자들 비추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또 하나는 보는 이제 국민들, 시민들, 대중들, 시청자들이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우선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뭐 생각을 각자 나누는 자리였으니까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협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냥 좋아서 예, 초선의원이었어요.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이 있었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되셔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그리고 탄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셨던 우상호 네 우리 원내대표님을 보면서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님의 그 판단과 먼저 가셨던 길을 많이 참고했다. 제가 원내대표 때 초선이었어서 로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 격려하기 위한 노래도 부르신 것도 되게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이제 제가 1기 탄핵 원내대표 때문에 2기 탄핵 대표로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동만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 수석은 친정에 와서 좋다면서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일들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여당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도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문제, 즉 민주당이 발의한 재판중지법과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또 추경 방식 등을 놓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이 또한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를 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모습을 주로 봤고요.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석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결과로 남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그 능력과 또 노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자, 우상호 정무수석 인선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분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협치를 할 수 있는 또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까 아닙니까? 가장 오래 보신 김정희 의원님.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 인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첫
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호평받는 그런 발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사실 따지고 보면 정무수석의 갈 소위 급은 아니다. 조금 더 높은 어떤 비서실장이나 뭐 내지는 더 높은 자리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정치 인사다. 경험이 그렇죠. 오래됐으니까요. 네,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사인데 정무수석에 발탁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통합이나 협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인사였다라는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적합한 인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해 왔고 또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취임 첫날에 비빔밥 오찬을 여야 대표들과 함께 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오찬이었는데 자주 만나자 또 이런 얘기를 건네기도 했고요. 저는 또 그다음에 한 이틀인가 있다가 김문수 후보와 또 안부 전화했던 것도 굉장히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그 이어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저는 말로만이 아닌 어떤 통합의 실천, 또 협치, 또 야당의 어떤 의견도 거르지 않고 여과 없이 듣고 전달하는 그런 수석이 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점이 대통령의 어떤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석 인사였고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충분히 아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막 국회에 대해서 너무 소통 없이 보내는 바람에 일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중요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인사다라는 말씀이고 야당 입장에서 어떤 인물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도 했고요. 4선 의원인데 제가 기억하는 한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정무수석이 4선 의원급이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다선 의원 출신의 정무수석이고 그리고 이른바 대화가 가능한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과도 교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정무수석 카드 가운데 인물 가운데는 그래도 적임자를 선발을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탄핵 전에 2016년 연말에 대통령 탄핵을 또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그때 탄핵 소추가 되는 과정을 들어보면 뭐랄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도 시간을 많이 좀 기다려준 그래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당이던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60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했던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지금 국힘 의원들도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과거에 2016년에 탄핵소추안 가결될 때 그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예, 자,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죠. 네, 정무수석이 사선 동안 내리 꽂기를 걸은 게 아니죠. 저번에 특징이 서대문 갑입니다. 지금 구청장을 하는 이성원 구청장과 이른바 돌다리 게임 한번 지구 이기고 하는 걸로 아주 이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만큼 한 번은 아주 쓰디쓴 패배를 맞고 한 번은 또 당선이라는 달콤함을 맞는 것을 계속 이성원 구청장과 교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이 희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성원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이 경쟁을 했던 분들한테도 나쁜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이 민주당 의원 중에서 몇몇 안 되는 그런 그 의원으로 분류가 되더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상황에서 그 자리를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한 그 자리 끝에 이 정무수석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은 야당 시절에 당선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초심으로 잘 파악을 하면은 글쎄요 역대 가장 뛰어난 정무수석이었다라는 평가가 받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상호 수석이 5대0 라이브 그 단도직입에서 보여줬던 소통의 자세만 보여주신다면 훌륭한 정무수석이 될 수 있을 것을 그거 다 보셨어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봐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원내대표 누가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내 역학관계만 지금 놓고 본다면 객관적으로 옛 주류, 뭐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2024년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친윤 세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표가 과연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쇄신의 방향으로 가서 분산돼서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표가 분산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강성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 선명성을 가진 야당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해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갈지 그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후보군들이 아직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공고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데 공고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후보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어느 분이 나올지 또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김도읍 의원 같은 분이 하마평이 오르는데 실제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게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누가 되겠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협치 얘기하다가 질문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 마당에도 친윤계가 있다는 게 일단 놀랍고요. 물론 분화해서 뭐 좀 힘은 빠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친윤계가 다음번 원내대표에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그다음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정말 이 경험 많은 중진들이 나서서 당을 어떻게 쇄신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정당으로서 가장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30대 중반의 청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을 그 대선 한가운데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저 굳은 일은 다 시켜가면서 중진들은 그 뒤에 숨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쇄신과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그중에 몇 가지라도 조금 어제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남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 청년 정치인을 거의 무슨 소모품처럼 저렇게 그 소모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고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단이 좀 제대로 정확히 되어야만 올바른 처방도 뒤따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직도 무엇이 잘못인지 뭘 쇄신하고 반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음번 원내대표가 거의 모든 걸 좌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죠. 반론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신 저 화면이 바로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의 간담회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저 자리에 있다가 이 방송 시간 맞춰서 중간에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이 치열한 그런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둬라 하면은 그만둘 수가 있다. 하루하루 이렇게 임기 채우는 거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단지 5개의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 개혁안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 개혁안이 지금 이제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개혁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개혁안에
성공을 하는데 밑거름을 계속 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달 말까지만 하고 가라라고 하면은 나는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임기에 연연을 안 하겠다. 단지 5개 개혁안 중에서 3개 정도는 반드시 마무리를 짓고 비대위원장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얘기였고요. 네,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글쎄요, 친윤 얘기를 이제 거듭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텐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이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구분이 되나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이른바 친윤은 이른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때 만들어진 그런 그 뚜렷한 하나의 어떤 그 고유명사가 됐습니다마는 당 내부를 비교적 잘 아는 대변인으로서는 그렇게 친윤 또 비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분화가 돼도 많이 분화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남은 1분은 김용남 의원께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혼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8대 총선부터 19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뭐 이른바 친이가 한번 그 공천을 좌지우지하고요. 친박이 또 한 2번 그렇게 하고 황교안 대표 시절에 공천의 난맥상 그리고 작년 총선에는 뭐 가장 최악의 공천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의 어떤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거의 전부인 정당의 측면에서 그 자산의 그 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를 극복할 만한 사람이라는 자산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자산의 질적 평가까지 해주셨네요. 반론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제일 먼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엄청 길어졌어요. 이게 또 캠프에서 나한테 막 잔소리 할 거예요. 10분만 하라는데 왜 그리 말이 많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 10분 얘기 듣고 집에 가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정성호 의원이 자주 저한테 그래. 말 좀 그만해라. 꼬투리 잡히지 않냐. 그 써놓은 것만 읽어라. 제가 써놓은 거 안 읽잖아요. 맨날 이렇게 줘요. 써놓은 거 읽으라고.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오대영 라이브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뤄진 유세 장면입니다. 이재명 당시의 민주당 후보의 모습도 있고 정성호 의원의 모습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잔소리 담당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선의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선 뒤 일주일이 딱 지났네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예.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유능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구상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쉬셨습니까? 일주일 정도? 저는 뭐 너무너무 마음 편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통령 당선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뭐 편안해졌구나. 좀 자유롭게 예. 국회의원으로서 내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취임 선서식에서 울컥하는 느낌도 있었다. 네네. 어떤 울컥함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삶 그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소년공에서 검정고시대 대학 들어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인권변호사, 시장, 도지사 뭐 편안한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이겨내갖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줄을 잘 섰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네. 줄을 사법연수원에서 서신 건가요? 뭐 줄은 뭐 2017년도부터 쓴 거죠 사실. 예. 대통령 처음 나오실 때부터였는데. 네.
그만큼 이제 오래된 사시고 감회가 상당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현안 질문 네네. 이어갈게요. 네. 오늘 3대 특검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네. 심의 의결된 1호 법안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네네. 뭐 시기상 이게 통과가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1호 법안이 된 것도 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의미가 꽤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추진했지만 거부권에 계속 네네. 막혔었고요. 저는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그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된 1차적인 그 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예. 저는 내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란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준비됐고 누가 함께 모의했고 했는지 이런 진상이 분명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 특검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명태균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지난 한 2년 동안 국민들을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최상병 네. 특검 같은 경우는 다 아는 것처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원 입대한 우리 해병대 용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인을 좀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진노해갖고 그것이 사건의 수사가 왜곡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도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명태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개입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거죠, 사실은요. 예. 국정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원칙이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런 걸 분명히 이번에 정리해내야 우리 사회가 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새 특검은 이번에 잘 통과됐고요. 가능한 빨리 처리돼 갖고 또 신속하게 종료되길 좀 기대합니다. 예.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반대 당론을 유지해 왔고 오늘 새롭게 나온 주장을 보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네네. 있었지만 네. 당 지도부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뭐 일종의 프레임일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한 반박을 하신다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정리를 해 나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론 약간의 비용이 들겠지만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야 다음 단계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또 경제 회복, 또 민생 회생에 좀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희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처벌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네네네.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이번 뭐 불법 계엄 사태 혹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내란 사태에 국민의힘 당시 여당 네네. 정치인들도 관여가 됐다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예.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그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했었던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5개의 탄핵 사유가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다만 초기에서 이게 비상계엄 발령했을 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좀 의심스럽다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올해 계엄 대통령과 소통해 갖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기회에 또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오늘 나왔는데 새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 그 첫 번째는 국민 통합으로 꼽혔고요. 역시나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난 일주일 행보를 보면 국민 통합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유는요? 지금 일각에서는 내란 이번에 3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한 3특검 통과가 오히려 국민 통합과 반대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만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인사를 보더라도 저는 국민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겁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 갖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한 어떤 처방과 대응을 지금 만들어내는 게 그게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에서 인재위원장 계속 맡아 오셨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인사들은 남다른 시각으로 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 이런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게 후보 시절에도 있었나요, 당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이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그 당대표 시절에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이 당의 주요한 그 일꾼들을 뽑아내는데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 결과로 민주당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원 20%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의 연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강조하는 게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의 일꾼들을 갖다 직접 선출하는 데 관여해야 된다. 예.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그런 평소의 철학의 반영 같습니다. 예.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 이렇게 국민들이 추천하고 실제로 뭐 차관은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되는 그런 공직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분야이거서 장차관 전체와 공공기관장 전부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추천되는지는 모르겠고 되게 많이 겹칠 겁니다. 이미 저희 인재위원회에서 추천했던 분들도 계시고 당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쳐보면은 예. 상당히 많이 주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엄정하게 또 검증을 한 다음에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미 임명이 된 인사들 중에서도 언론에서도 검증하고 보도하는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우광수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우광수 그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느낌이 굉장히 점잖고 온화했던 분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정치에 와서는 뭐 개인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뭐 저희 동기들이나 평판을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 의지 또 검찰개혁 의지에 반해 갖고 다르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이다. 네. 우리 대통령의 의지를 충실히 반영할 거다. 그런 면에서 염려할 게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지만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세요? 대통령과 우광수 변호사와 우광수 지금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과 일정한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돼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고 상당한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신뢰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본인의 검찰개혁 의지 또 사법개혁 의지 또 더 중요한 건 민정수석의 임무의 핵심이 인사검증 아니겠습니까? 예. 인사검증, 공직기강, 그다음에 뭐 부패감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 오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는 낭설이 퍼져서 가짜 뉴스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였긴 하지만 또 같은 반이었긴 하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예. 전혀 추천하지 않았다. 네, 그건 맞습니다. 다른 루트로 추천된 것보다도 예. 저는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 그 우광수 민정수석과 소통이 있지 않았었나 그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 누가 추천 때문에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꽤 있는데 검찰 개혁을 하려면 민정수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는 건 들어보셨죠. 네. 검찰에 너무 이제 오랫동안 또 특수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집어내고 개혁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광수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특수검사로 이제 커왔습니다. 검사장까지 지내셨는데요. 그분의 성정상 또 스타일상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다르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사법개혁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는 당과 또는 법무부와 같이 의논해갖고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떤 방향일까요? 지금 공약집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네네. 저도 공약집을 잘 읽어봤는데 네네. 기소와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대 해석해갖고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예. 그걸 좀 정상화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개정해서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수사는 경찰에 넘기고 그다음에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뭐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해갖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 명의 이제 인사에 대한 논란이랄까요?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중에 1명으로 압축됐다고 네. 알려지고 있고 검증 과정 중이고 아직 후보자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닌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결국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의 그 주장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변호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맡았냐는 그건 뭐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헌법 수호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승엽 변호사가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품도 괜찮은 분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 넘어갔을 때 이해 충돌이 있지 않겠냐 그러지만 저는 뭐 그런 사건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서는 적절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데 다만 대통령의 비서하고 헌법재판관은 위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광수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만 잘 쓰면 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 국민적 눈높이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연기에 이어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 법원이 잇따라서 판단을 내린 건데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법원 전체의 확정적인 판단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 헌법 제정권자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헌법 84조는 지금까지 저는 뭐 이건 이 물리 해석에 있어서는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소추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수사, 기소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까지 좀 포함된다고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 이 법안, 이 84조를 둔 거는 국민이 선출한 최고 대표자인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도 헌법학계의 절대 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서 선택한 겁니다. 우리 헌법 1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는 국민들이거든요. 그 주권자 국민들이 그 재판 진행 중인 사실 알고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거거든요. 이걸 갖다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시켜 갖고서 그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건 헌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뭐 서울 고등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뭐 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그 공신력 있는 유권 해석으로 우리가 봐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뭐 법원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저는 뭐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걸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시기의 문제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12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 일단 철회가 됐습니다. 이건 법안 처리를 처리한 게 아니라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입장이 정리된 걸로 봐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서울 고등법원이나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이제 무기한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후 기일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재판부는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그야말로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34일 만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려고 저는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파기환송해갖고 고등법원에서도 바로 그 다음날 기일을 잡고 그다음에 송달도 특별 송달을 바로 시켰던 거. 그 사건을 보면은 이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은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 나와갖고 다시 추정된 기일을 갖다 정해갖고서 나 재판하겠다 이럴 수 있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 해석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법적 안정성 또는 대통령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예 법률로 정해놓자. 예. 외교적으로 지금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총리 또 오늘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는데 통화 순서에 의미가 있을까요? 뭐 언론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고 정당마다 약간은 뭐 비판적인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선 때 외교 공약을 발표할 때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순서대로 발표했거든요. 저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존중해야 되고 또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일본은 또 동맹 관계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일본과 또 통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러시아도 우리 한반도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하는 게 향후 외교 정책의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라고 좀 그렇고 어쨌든 중요도 어떤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우리 현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나라들의 그렇죠. 순서라고도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G7 정상회의 취임 직후에 초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원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참관국이잖아요. 옵저버라고 네네. 참관국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국과는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 성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외교 무대에 좀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상계엄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정상들이나 또는 외국의 많은 언론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한국 민주주의의 탁월한 복원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기사나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가서도 굉장히 외국의 정상들로부터 많은 어쨌든 뭐라고 할까 격려와 또는 그런 걸 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내용적인 것보다는 국제 문제에 등장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라든가 또는 우방 정상들과의 어떤 회담들을 통해 갖고서 한국의 그런 입장들 또 민주주의 복원력들 또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정도를 잘 소개하고 하는 그런 정도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경도 지금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생각하세요? 추경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 3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 올해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20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다른 곳에서는 한 25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가장 지금 어려운 게 내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역화폐로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 경기가 경제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큽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지원도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20조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미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이제 주장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야당에서 주로 돈 풀기다, 재정 건전성 악화다 이런 프레임들이 또 등장할 것 같아요. 미리 반박을 하신다면요? 저는 우리나라가 물론 재정 건설은 중요한 문제인데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있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 거의 100% 내외되고요. 기업 부채도 그렇습니다. 정부 부채는 아직 50%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거든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가계가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내수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살려야 여기를 망하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계가 완전히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버리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정부가 이때 재정을 풀어갖고 그걸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재정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견딜만 하고 수용할 만한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도 포함이 될까요? 그게 전 국민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위 50% 또는 하위 70%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신속하게 집행이 돼 갖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 국민으로 지급하는 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70%로 나눈다든가 또는 하위 50%로 나눈다 하면 그 구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거든요.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찬반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종종 인터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바르셀로나가 내게 남긴 것. 가우디의 팔레트.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특검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특검 무용론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JTBC 여론조사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불법 계엄 직후를 돌이켜보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130조 원 증발했고 환율이 급등했으며 수출 차질의 소비 위축까지 경제적 손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민이 왜 그 막대한 청구서를 떠안게 되었는지를 밝히자는 특검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니 하지 말자는 주장,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슬레이.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